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21차 비상대책위원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대해서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 개최와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공식 제의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 구축과 함께 북한 호응이라는 네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춰야만 대북 정책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고, 또한 조건을 내세워 인도적 지원 단체의 방북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거부의 명분을 찾기 시작하면 결코 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증가되는 상황에 대화를 거부하고 정신 나간 도발 행위를 계속해 나간다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이산가족 상봉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핵과 미사일 도박을 중지하고 남북 대화에 호응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문부터 활짝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현안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번 남북 대화의 제의에 한미 동맹의 상대국인 미국과 면밀한 사전 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조건을 명백히 해왔고, 현재 대화를 위한 조건은 현 위치에서 볼 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남북 대화 제의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면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남북 대화의 적극적 제의는 저희 당으로서도 반대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한미동맹이 손상이 되거나 균열이 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적극적인 대화 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패 척결도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훈령으로 설치되어 있는 반부패 협의회를 복원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부패 척결을 저희 국민당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언급한 내용 중에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야 할 검찰, 그리고 국내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일반 범죄 정보 수집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국정원장조차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또 그리고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까지 이 협의회에 참여를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내 정치 불관여, 또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총괄 역할을 맡는 것은 자칫 부패 청산을 명분 삼아서 정치 보복과 야당 길들이기 또 코드 사정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토적 사정과 편파 사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패 척결이 검찰과 국정을 정치에 개입시키고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력의 남용과 오용으로 악용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당으로서는 결코 자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반부패 협의회에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 권력 행사와 관련해서 엄정한 중립과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기관들의 참여를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고비 때마다 협치를 선도하고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등 인기 영합식 정책에 대해서까지 야당에게 무조건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결코 협치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일관되게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공무원 추경에 반대합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이 얼마 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 한 사람을 증원할 때마다 연간 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총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이 증원될 경우 연간 17조 4천억 원. 그래서 30년 동안 522조 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게 됩니다. 이것은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다음 정부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이고 미래 세대의 몫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이와 같은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공무원 증원을 막기 위해서 엄격한 정원 통제를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2017년도 지자체만 하더라도 적정 인력 산출을 위해서 10개 지표를 대입한 정원 수요 함수를 대입하고 그리고 그 다음 2단계에서 지자체별 특수성과 시책,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한 2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적정 공무원 규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자체 기준 인력이 30만 6,800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정원 통제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대통령 되자마자 금년에 1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끼치는 국가 재정에 대한 막대한 영향 하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제해 왔던 데 대해서 이것을 무원칙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도 인사혁신처 국가 공무원 채용 계획에 따르면 7,107명이 금년에 공무원으로서 증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12,000명의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일련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7,000명을 넘어서서 또 다른 12,00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뭐 특수교사 등 불가피한 어떤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수요들은 각 부처가 또는 지자체가 연말 연초에 중앙정부부처의 어떤 국정운영 계획에 인력 채용 계획에 반영시켜서 해야 될 일이지 정부가 받겠다고 해서 이것을 갑자기 집어넣는 것은 올바른 국정운영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국회 의결위 간사들과 또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적어도 국민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공무원이 정원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일관된 입장은 우리는 끝까지 견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대북 문제 접근이 너무 성급하고 아마추어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정부 각 부처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뒷받침해야겠다고 하는 과잉 충성심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대북 제안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북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에 대해서 대북 대화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탓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움직임을 강화하고 유럽연합도 추가 대북 제재에 돌입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는 국제 공조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는 결과도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대북 문제는 복잡한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의 나홀로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방들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정부가 좀 더 늦더라도 치밀하고 신중한 대북 정책을 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일컬어지는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위 통행세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의 강매한 품목의 마진도 공개하는 등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세부 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국민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가맹사업법에 관해서 의원 발의 건수가 현재 31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중 9건을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를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대표 발의한 소위 호시기 배상법 이외에도 정인화 의원님이 가맹점 사업단체 설립 시 신고제도 도입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또 조배수 의원님이 가맹점주의 별도 비용 부과 시 사전 동의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은 여러 개정안들을 이미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대책에서 빠진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선수 의원님이 발의한 4인의 금지 청구권 제도, 또 최이배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 등등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에서 22만 가맹점주들이 보다 즐겁게 일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한 입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추가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가맹사업은 그 특성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규제 장치가 지금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함께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비하와 삐뚤어진 성의식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처음으로 인터뷰를 통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무건수행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때 그만두겠다, 오래 할 생각이 없다며 사퇴 시점은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탁 행정관이 말하는 적당한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조속한 시일도 아니고
적당한 때에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당장 물러날 생각은 없는데 여론이 우호적이지 못하니 일단 물러난다고 말해놓고 부정적인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며 계속 버티려는 꼼수인 것입니까? 책임은 말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며 사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퇴 일자는 왜 특정하지 못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 5대 비리에 성희롱이 추가된 인사 6대 비리까지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해야 할 것은 공연 기획이나 이미지 연출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왜곡된 성의식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사퇴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라고 정중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에 동의하지만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임시방편식 지원 대책이 아니라 산업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노동시간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구로, 오징어, 제비배로 대표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G7 국가의 평균 대비 약 120%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지난 9일 2명의 사망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의 원인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날 18시간 이상 근로했었으면서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59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사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과도한 최저임금의 상승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진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한 발전이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 발전을 문 대통령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승로 의원입니다. 이 방산비리 문제는 우리 이찬열 의원은 같이 공동으로 가보자. 이 방산비리 하면 역대 정권 초기만 되면 아주 단골매너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아주 단언을 하셨는데 정말 해낼 수 있을지 염려가 되고 또 환영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산비리는 바로 안보의 시작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50여 명의 아주 베테랑급 수사관을 꾸려서 대규모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 아무 결론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와서 또 감사원에서 수리원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국회의원 돼서 지난 1년간 앞으로 3년도 저는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 내내 이 방산비리하고 병역비리만은 정말 내 뿌리를 뽑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해서 했는데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무슨 수사관을 동원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정말 구조적으로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다. 소유재기에서부터 시험평가, 전력화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송영무 국방장관한테 제가 당부를 했어요. 국방개혁에 포함해서 이 군 구조조정할 때 반드시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방산비리 없애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다짐도 했는데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패 청산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국의 부패 인식 지수는 지난해 52위로 1년 전보다 15계단이나 하락했을 정도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국산 명품 헬기를 표방하며 개발에만 1조 3천억 원을 투자한 자주국방의 상징인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이 부실덩어리라며 방위사업청장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수리온은 각종 언론에서 비가 새는 헬기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방산비리 척결은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 구성을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조기 전력화란 이유로 충분한 현장 검증 없이 일정에 쫓겨 성급하게 무기를 전력화해서는 안 되며 해외 무기거래 브로커가 국내에서 활개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위사업 감독관을 방사청이 아닌 국무총리 또는 국방부 산하에 두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국방부 제2차관을 신설해서 방위산업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산비리 척결은 무기 국산화를 넘어 수출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일본은 47년간의 무기 수출 금지 역사를 깨고 최근 방산법을 개정해서 방산 시장에 뛰어들었고 프랑스, 영국과 이미 방위 장비 기술 이전 협정에 관한 협정을 서명하고 활동 무대를 세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방산비리가 방산 수출에도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명확관한 일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수리온 비리 파문을 방산비리 근절과 국방개혁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을 진행하면 전화영복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방산비리 근절을 국방개혁 제1순위 과제로 삼아서 이적행위 차원에서 우리 군 전력을 좀먹는 부패의 근원을 깨끗이 척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